방사선이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아마 기본적인 내용은 다들 잘 아실 겁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 기본을 넘어서 실제 현장에서 우리가 마주치는 복잡한 변수들까지 꿰뚫어보는, 말하자면 전문가의 시각을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보이지 않는 위험의 진짜 실체, 지금부터 저와 함께 파헤쳐 보시죠.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가장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아니,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에너지가 대체 어떻게 우리 몸의 세포에 보이는 상처를 남기는 걸까요? 그 비밀스러운 과정을 지금부터 하나하나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갈 길입니다. 먼저 방사선이 가하는 첫 번째 충격이 뭔지 알아보고 그 충격의 가장 중요한 표적인 DNA가 어떻게 망가지는지 볼 겁니다. 그리고 그 손상이 어떻게 주변으로 퍼져나가는 연쇄 반응을 일으키는지, 또 가장 머리 아픈 수수께끼죠. 선량과 반응의 관계는 어떤지 파헤쳐 볼 거고요. 마지막에는 이 모든 걸 종합해서 현장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체크리스트로 깔끔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단계입니다. 모든 복잡한 현상 뒤에는 의외로 단순한 원리가 숨어 있죠. 방사선이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 그 모든 것의 시작점, 그 실체부터 들여다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방사선은 그냥 에너지가 아니라 바로 전리 방사선입니다. 핵심은 뭐냐? 원자에서 전자를 뻥 하고 쳐내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전자가 떨어져 나간 원자를 이온이라고 부르죠. 바로 이 이온화 과정이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모든 손상의 출발점입니다. 모든 건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온화는 어떻게 세포를 공격할까요? 길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방사선이 다이렉트로 DNA에 명중하는 직접 손상, 또 하나는 좀 더 교활한 방식인 간접 손상이 있어요. 우리 몸의 70%가 물이잖아요. 방사선이 이 물 분자를 먼저 때려서 자유라디칼이라는 아주 공격적인 물질을 만들어냅니다. 그럼 이 녀석이 주변에 있는 DNA를 2차적으로 공격하는 거죠. 사실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손상의 대부분은 바로 이 간접 손상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DNA가 방사선에 그토록 취약한 아주 중요한 이유죠. 그렇다면 방사선이 노리는 수많은 타겟 중에 가장 치명적인 그야말로 급소는 어딜까요? 네, 바로 우리 생명의 설계도 DNA입니다. 지금부터 그 공격이 얼마나 정교하고 치명적인지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 살펴보겠습니다. 방사선이 DNA 설계도에 저지르는 만행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유전자 코드에 글자 하나를 슬쩍 바꾸는 점 돌연 변이를 일으키거나 아예 문장 전체를 밀어버려서 코드를 엉망으로 만드는 구조 변이를 일으키는 거죠. 이건 뭐 중요한 설계도에 오타가 나는 수준을 넘어서 아예 문장 자체가 뒤틀려버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 과정을 간단하게 정리해 볼까요? 자, 먼저 방사선에 노출됩니다. 그러면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DNA가 공격을 받죠. 그 결과 DNA 가닥이 변형되거나 심하면 뚝 끊어집니다. 만약 우리 몸의 복구 시스템이 이걸 제대로 고치지 못하면 그게 바로 영구적인 돌연변이로 남게 되는 겁니다. 아주 명확한 시나리오죠. 자, 이제부터가 정말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방사선 손상은요, 딱 방사선 맞은 그 세포 하나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마치 도미노처럼 그 피해가 주변으로 퍼져나간다는 거죠. 이 문장이 모든 걸 말해줍니다. 방사선에 맞은 세포는 그냥 조용히 죽지 않아요. 주변에 멀쩡하게 있던 이웃세포들한테 나 지금 공격당했어, 위험해 하는 일종의 조난 신호를 보냅니다. 과학계에서는 이 놀라운 현상을 방관자 효과, 영어로는 바이스탠더 이펙트라고 부릅니다. 네, 바로 방관자 효과입니다. 과학적으로 정의하자면 이거죠. 방사선을 직접 맞지도 않았는데 옆집에서 보낸 위험 신호 때문에 자기가 직접 맞은 것처럼 똑같은 손상을 입는 현상. 이게 왜 중요하냐면 특히 낮은 선량의 방사선이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는데 아주 결정적인 열쇠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 결과는 어떨까요? 일단 주변 세포들의 유전 정보가 전체적으로 불안정해지고요. 염색체 이상도 훨씬 더 자주 나타납니다. 근데 정말 무서운 건 이 영향이 그 세포의 후손, 그러니까 딸 세포, 손녀 세포에게까지 전달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최초의 작은 충격 하나가 연쇄 반응을 통해 시간과 공간을 넘어 증폭되는 셈이죠. 자, 네 번째 파트입니다. 어쩌면 오늘 이야기 중에 가장 까다로운 부분일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대체 얼마나 많이 맞아야 얼마나 위험한 건데 이 선량과 반응의 관계, 이게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고 지금도 과학계에서 가장 뜨겁게 연구되는 분야 중 하나입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요.
방사선 양이 2배가 되면 위험도 2배, 이런 단순한 비례식이 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이 복잡한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여러 가지 모델을 제시하는데 오늘 그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3가지 모델을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가장 표준적으로 쓰이는 선형 2차 모델입니다. 이건 뭐냐면 낮은 선량에서는 위험도가 선량에 비례해서 완만하게 증가하다가 특정 선량을 넘어가면 갑자기 선량의 제곱에 비례해서 그래프가 확 하고 치솟는다는 이론이에요. 한마디로 고선량 피폭이 저선량 피폭보다 비교도 안 되게 훨씬 더 위험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두 번째는 우리의 상식을 완전히 뒤엎는 페트카우 반응 모델입니다. 이 모델의 핵심 주장은 한 번에 강하게 맞는 것보다 오히려 약하게 오랫동안 맞는 게 세포에 더 치명적일 수 있다는 겁니다. 낮은 선량률로 만성적으로 노출될 때 오히려 세포 손상이 더 심해질 수 있다는 건데 이건 저선량 방사선 관리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아주 중요한 가설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가장 논쟁적인 모델 호메시스 반응입니다. 약한 독은 약이 될 수 있다는 말처럼 아주 극소량의 방사선은 오히려 우리 몸의 방어 시스템이나 복구 시스템을 자극해서 일종의 백신 효과처럼 몸을 더 튼튼하게 만들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물론 이게 정말 맞는지는 과학계에서 여전히 뜨거운 감자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파트입니다. 지금까지 나온 이 모든 복잡한 개념들을 싹 다 모아서 실제 현장에서 위험을 평가할 때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아주 실용적인 체크리스트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최종 위험을 평가할 때 딱 하나만 봐서는 절대 안 됩니다. 바로 이 5가지를 종합적으로 봐야 합니다. 첫째, 어떤 종류의 방사선인지, 알파선인지 감마선인지에 따라 공격력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둘째, 손상이 어떻게 분포되는지, 즉 방관자 효과까지 고려해야 하고요. 셋째, 피폭된 세포가 어떤 상태인지. 넷째, 개인의 유전적인 민감도는 어떤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사람의 면역 시스템이나 복구 시스템이 얼마나 잘 작동하는지, 이 5가지 퍼즐 조각을 다 맞춰봐야 비로소 전체 위험이라는 그림이 보이는 겁니다. 특히 4번째, 유전적 민감도. 이거 절대 무시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모세혈관 확장성 운동실조증이라는 유전자를 가진 사람은 일반인보다 방사선에 훨씬 더 극도로 취약합니다. 근데 정말 놀라운 건 뭐냐면 이런 종류의 방사선 민감성 유전자를 가진 사람이 전체 인구의 약 6%에 달할 수도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는 겁니다.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죠. 자, 오늘 내용의 핵심 요약입니다. 방사선 손상은 그냥 한 대 맞고 끝!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마치 거대한 폭포수처럼 여러 단계에 걸쳐 일어나는 복잡한 연쇄 반응의 결과물이라는 거죠. 진짜 위험을 이해하려면 방사선 자체만 볼 게 아니라 공격받는 세포와 그 세포를 담고 있는 개체, 즉 사람 전체를 봐야 한다는 것, 이게 오늘 이야기의 결론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오늘 보셨듯이 이렇게나 많은 변수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데 과연 지금 우리가 가진 지식만으로 방사선의 위험을 완벽하게 예측하고 통제할 수 있다고 자신할 수 있을까요? 아마 아닐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 미지의 영역에 대한 답을 찾아 나가는 것이 우리 과학이 계속해서 나아가야 할 방향이겠죠.